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첫 대규모 인구 이동이어서 올 추석에는 아예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추석 대비 방역 상황과 명절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9월 15일 화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좌우할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확산 이후 첫 대규모 이동이어서 자칫 그동안의 방역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모공원을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폐쇄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반복 작업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명절 열차표 수백 장을 사재기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웠던 숨은 이유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때 아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 사연 전해드립니다.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양상을 보면 잠깐 숨 돌릴만 하면 돌발적인 집단 감염이 터지고 다시 진정되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자칫 그동안의 방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에 먼저 유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재확산된 지역의 코로나19는 게릴라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엔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됐고 이후 잠시 진정됐다가 다시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와 춘천향대 천안병원 등에서 돌발적인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이어 최근 대전은 방문 판매 설명회발 집단 감염이 가양동 식당과 관련해 계속 이어졌고 충남에서는 금산의 한 요양원과 청양 김치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격리 중인 입소자와 직원 등이 서너 명도 추가 확진됐지만 다시 진정세로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죠. 거의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진정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 최대 변수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뒤 첫 명절 대이동인데 자칫 그동안 진정세와 돌발 집단 감염 사이에 위태로운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명절 동안 이루어지는 가족들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해 고위험시설 이상의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깊어지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발열 체크와 동시에 선별주소 바로 갈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선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방역 당국의 염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추석 연휴에 성무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일부 실내 봉화시설이나 추모공원의 경우 사전 예약제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순 기자입니다. 유해 3천여 구가 모셔져 있는 공주의 한 공립봉안당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조상을 찾아온 추모객들이 눈에 띕니다.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방문하길 원했고요. 또 저도 또 시간이 또 돼서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봉안당 측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에는 가족 대표 한 명으로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또 문자 내용에는 실내 공간인 만큼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담겨 있습니다. 수목 장지와 야외 묘지에도 성묘객들에게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간격을 띄우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추석 당일 이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추모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주는 사전 예약제 시행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이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제 사전 예약제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유선으로 다 받아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대전시는 경론 끝에 대전 추모공원 봉안당의 입실 인원을 하루 400가족으로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사전 예약이 들지 못하는 3만 8천여 가족은 온라인 추모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모공원을 아예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성묘나 직접 벌초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두고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전국 상황 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방문 판매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6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91명, 해외 유입 15명으로 국내 확진자는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4명 늘어 모두 367명이 됐습니다. 감염이 가장 크게 번졌던 서울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2명 나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감염 사례가 보고됐던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오늘만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와 관련 감염자가 모두 32명이 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인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 6명, 강남구 K보건산업 직원 3명 등도 각각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27명이 코로나19로 숨져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위중증 환자 158명 가운데 87%가 60대 이상이어서 1에서 2주간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60대 이상 감염자 비율이 꾸준히 40%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연령대 감염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건강식품 설명회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세계적으로는 유럽과 동남아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양상이 뚜렷한 만큼 감염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 중하순보다 호전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이완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던 악몽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검사 대상입니다. 취합 진단 검사란 요양병원 입원자 등 같은 집단 사람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최대 5명까지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취합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검사 대상 모두를 한꺼번에 음성 판정할 수 있어 신속합니다. 다만 양성일 경우 검사 대상자 중 누가 양성인지 판별을 위해 개별로 2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해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과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현재 30만 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약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 확진자의 10대 외손자가 엄마와 형에 이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설명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남성의 40대 배우자도 자가격리 중 확진돼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70대 1명과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1명도 확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보령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60대가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귀성 열차표를 사려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데요. 귀성객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표를 사기 힘든 줄 알았지만 사실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열차표 수백 장을 싹쓸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컴퓨터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열차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입력한 대로 반복 작업하는 프로그램 매크로가 표를 사고 있습니다. 매크로는 인기 있는 공연 입장권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예매하는 데 쓰였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데도 나타났고 명절 열차표를 예매하는 데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경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KTX와 SRT 승차권 수백 장을 매크로를 이용해 사재기한 혐의로 3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사재기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가 대량으로 나둔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개발이 되고 의심 사례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년 설 명절 때부터 이러한 의심 사례를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관련 기관에 수사 요청하고 A씨는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3초에 한 번씩 조회해 취소표나 잔여석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A씨는 지난 설 연휴 기간에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KTX 363장, SRT 98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승차권은 모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원가량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선물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수법으로 피의자는 약 42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으로 승차권을 거래하는 암표상들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앞서 보신 매크로를 이용한 열차표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성 기자, 앞서 본 리포트에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매크로라고 하면은 이게 어렵고 정교한 프로그램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네.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이 간단하게 작동되고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컴퓨터로 하는 이 단순 반복 작업에 쓰이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켜고 미리 마우스가 움직일 위치나 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값을 넣은 다음에 뭐 1초에 한 번이나 2초에 한 번 이렇게 반복하도록 설정하면 알아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정한 작업을 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대학 수강 신청이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대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나마 이 대학 수강 신청의 경우에는 이 과목을 뭐 대량으로 사고 팔거나 하긴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마스크나 또 이번에 적발된 이 열차표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품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해서 이 웃돈을 언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대학생들 같은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이번에 이런 행위가 좀 적발이 되기는 했지만 명절 때마다 열차표 구하는 정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전부터 암암리에 있었고 또 이번 추석 명절 예매 때는 어땠는지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이 사건을 수사한 철도경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적발된 피의자가 2년 전부터 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열차표를 구매해서 팔아왔고 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시간대표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철도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있었던 이 매크로 구매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해서 그렇지 이전부터 훨씬 많은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팔리고 또 암표로 거래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이 단속이 안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은 이 코로나19로 물량이 줄기는 했지만
평소 명절 연휴에 팔리는 열차표만 200만 장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열차표 가운데 이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잡아내는 시스템이 그동안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한국철도가 이 매크로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이 비정상적인 조회 기록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레일 앱이나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리 빨라도 1분에 60번 정도 승차권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당 400에서 500회 이렇게 조회 기록이 급증하는 사례를 골라내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설 연휴 의심 사례 6건을 더 찾아내서 철도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철도경찰도 이번 추석 예매 의심 사례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그 방탄소년단 같은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표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사들인 뒤에 안표로 대판 일당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들인 표가 3년간 9천여 장에 달했고 정가의 10배에 되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수법으로 마스크를 무려 9천 장이나 사들인 뒤에 2배에 되판 2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건데요. 이번 열차표 사례를 봐도 이 명절 승차권 취소표나 잔여석이 죄다 매크로 사재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정말 급한 사람은 1, 2만 원씩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이 안표를 판매하는 경우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에 구매 가격을 초과해 되팔거나 알선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고 또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이 특혜라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휴가가 연장된 것이라면서도 추 장관 엄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없었지만 오늘도 쟁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민원실 절차를 문의하였고 통역병 선발 규정은 추첨에 따라서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두 장관도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는 규정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 장관 엄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님 측에서는 미군 카투샤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은 특혜였고 차별이었다며 다른 사병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울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정 장관은 처음엔 차별받은 게 맞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병만 요양 심의를 거친다는 국방부 입장 발표를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중증 환자는 요양 심의를 받고 경증 환자는 요양 심의 없이 하는 게 그게 공정합니까?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도 일체 없습니다.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관련 의혹도 나왔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탁성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 장관 측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곳을 포함해 국방부 별관에 있는 국방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서 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음부터 직접 물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병가 관련 면담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자신이 전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측이 민원실에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통화 기록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당 시기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 내용과 기록은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또 통화 내용에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정보체계 관리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입력된 서 씨의 병가 관련 면담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면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휴가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휴가 명령서 발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를 질주하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이 다쳤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앞서 2차례 사고를 더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질주하더니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SUV 차량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등 차량 2대와도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SUV의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중동역 교차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딪힌 오토바이는 완전 새까맣게 다 그을린 것처럼 돼서 반이 부서져가지고 앞인지 뒤인지 구별할 수 없이 반만 있었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는 앞서 2차례의 사고를 더 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교차로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한 차를 1차로 충격한 뒤 달아나다 앞서 가던 차를 재차 추돌했습니다. 이후 SUV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교차로 일대 도로를 과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한 흔적인 타이어 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시인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SUV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추돌 당시 속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요즘 차량을 개조해 캠핑카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보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캠핑용으로 개조된 버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짐칸에 설치돼 있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버스 아래쪽 짐칸에 물을 뿌립니다. 짐칸에서 꺼낸 은색 철제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시내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캠핑용으로 개조된 버스였습니다. 아니 열지를 못하게 해놨네요. 배터리는 맞는데. 철제함에 담겨 있던 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불이 난 버스 짐칸에는 셀 단위의 배터리들이 여러 개 선으로 연결된 철제함 3개가 있었습니다.
각 셀과 셀 사이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게 절연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연 장치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화재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소방당국은 또 배터리가 담긴 철제암 외부 접합부의 접촉 불량이 원인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길어 캠핑카 등에 많이 사용되지만 캠핑카 개조 시 많은 전기 배선이 들어가 있어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캠핑카에는 캠핑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전기 제품들이 들어가고 전기 배선들이 들어가잖아요. 개조를 하실 때 적정한 용량의 중간중간 차단기, 그러니까 안전장치들을 잘 구비해서 소방당국은 해당 배터리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차량 내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 그동안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들에게 법원이 최대 3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유통한 N번방과 박사방 일당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도 5년에서 9년으로 했는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보다 형이 셉니다. 범행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회복이 어렵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판매와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배포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반포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감경 사유들이 적용되면 결국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잇따랐던 상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해자의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 사유를 제외 축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특별 가중 인자로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양형 기준을 올해 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서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이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어우꿈, 어차피 우승은 꿈돌이의 줄임말인데요. 네. 마스코트계의 시조새라고 하죠. 1993년 무려 30년 전 열린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요즘 다시 인기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예능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한때 유명했지만 기억 속에서 멀어졌거나 경쟁자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진 마스코트들이 세계 최초의 마스코트 예술 종합학교에 입학해 수석 졸업생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를 펼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심에 꿈돌이가 있습니다. 꿈돌이는 1990년대 초등학생이었던 지금의 30, 40대에게 아련한 추억을 자극하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잊혀진 마스코트입니다. 이런 꿈돌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면서 실직 위기에 놓인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위니, 또 599년간 여기저기서 수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하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서산시의 이야기 할아버지 등 전국 방방곡곡에 묻혀 있었던 흙수저 마스코트들이 총출동합니다. 짠내나는 과거를 딛고 인생 역전을 위해 목숨 걸고 해보겠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건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애완을 털어놓다가도 소속 부서장을 향해 갑자기 사랑해요를 외치는 부천 핸섭이나 순간이동 초능력을 치킨집 서빙에 활용하며 장사가 안 돼 걱정하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샤모는 꿈과 희망을 담는 대개의 마스코트와는 달리 거울을 보는 듯 우리의 현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들의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되는 시청자 투표란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마스코트를 응원하는 댓글이 셀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물간 마스코트들이 펼치는 패자 부활전에 우리가 이토록 열광하고 응원하는 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위로가 필요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건 아닐까요? 네, 흥미롭기도 하고요. 대전과 관련된 마스코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어디에 투표를 할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 한번 살펴볼게요. 산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커다란 국가 지점 번호판을 볼 수 있습니다. 산악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을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번호를 말하면 구조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심 곳곳 사물에도 이렇게 주소가 붙게 됩니다. 대전시가 우선 연말까지 시내버스 정류장 2,000여 곳에 주소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물에 주소를 붙이면 긴급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산속이 아닌 도심까지 주소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좀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인명 구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앞서 키워드에서 힌트를 얻으셨죠?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소는 건물을 중심으로 부여돼 있는데요. 이렇게 사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앞으로는 도로 아래에 있는 지하상가나 공중에 떠 있는 다리, 또 움직이는 푸드트럭 등에도 고유 주소가 붙여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차원 평면 개념이었던 주소가 3차원으로 고도화되는 겁니다. 이 3차원 주소는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할 때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드론의 정확한 이착륙 위치를 설정하거나 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이동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 부여된 주소는 자율주행차가 자동 주차하는 데 꼭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우리 곁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중국 우한과 인천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 구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건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을 오가는 여객기 운행 재개는 티웨이 항공이 맡았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 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았으며 국토부에도 운항 허가를 신청해 어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사의 방역 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주 1회 운항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서 3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편씩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한중 양국 항공당국의 운항 허가에 따라 티웨이 항공은 내일 오전부터 주 1회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됐던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해당 구간은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이 주 4회씩 노선을 운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토부가 1월 23일부터 정기 노선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해당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받아 올해 1월 21일부터 해당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첫 비행기조차 띄우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도시인 우한은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국제선 노선 재개 요구가 많았다며 더 많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충남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접 연결, 평택 오송 2 복선화 천안하산 정차역 신설 등 4개 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단장이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녀의 연구실에 연구단 인력 등 자원을 임의로 지원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A 연구단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 연구실에서 일하도록 하고 연구단의 연구 재료와 장비 일부를 내부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연구단장을 경고 처분하는 한편 연구비와 인건비 3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전 지역 일부 대학들이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온라인 면접고사를 도입합니다. 한남대는 오는 12월 12일 예정인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를 교내 온라인 면접 시스템을 통해 면접위원과 수험생 간 접촉 없이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대도 현재 온라인 비대면 면접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과 실기시험 일자를 늘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체 접촉이 있는 체육 실기시험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29.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았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른 새벽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비가 내리다 아침에 잠시 그치겠고요. 오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다시 시작돼 오후에는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천안 등 곳에 따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20도, 세종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세종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 19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천안 25도, 아산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18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청양과 부여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가끔 구름만 지나는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를 빛냈던 마스코트 꿈돌이가 요즘 다시 곽광받고 있다는 소식에 흐뭇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대전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꿈돌이는 당시 많은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줬죠. 걱정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요즘,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음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